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바다와 산이 보이는 작은 마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할머니예요. 반평생을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든 뒤 한적한 시골로 내려왔죠. 한적한 곳이라 새로운 손님이 많지는 않지만 동네 주민들에게는 편안한 휴식의 공간이 되고 있답니다. 할미꽃을 그려놓고 할머니가 운영한다고 걸어놓았지만 저를 할머니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항상 사람들이 40대 같아 보인다고, 어려 보인다고 칭찬을 해주시죠. 환갑을 바라보고 있는 제가 그런 말을 들으니 솔직히 기분이 좋기는 합니다만 저는 실제로 할머니예요. 저희 딸이 곧 출산을 앞두고 있거든요. 딸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살기 때문에 몸이 무거워진 우리 딸 좋은 밥 먹이고 외출할 일 있으면 가서 도와주기도 하며 지내고 있네요. 딸의 남산만한 배를 보면 참 세월이 빠르다는 게 느껴져요. 제가 딸을 뱃속에 품고 있었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말입니다. 저는 저희 딸을 베고 있을 때 잘해주질 못했거든요. 다른 임산부들은 뱃속에 있는 아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먹이고 더 좋은 거 들려주려고 애쓴다는데 저는 당시 입에 풀칠하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당시 제 사정을 말씀드리려면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제가 고등학생일 때로요. 저는 위로 오빠 둘이 있는 집안의 막내딸이었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지역 유지셨기 때문에 아버지도 동네에서 다 아는 분이었고 저희 집은 굉장히 풍족했죠. 당시 딸이었던 저는 집안에서 그다지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결혼이나 좀 괜찮은 집안으로 가면 모를까 아들에 비해서는 신경 쓸 존재가 아니었죠. 게다가 저희 오빠들이 다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저에게 별 관심이 없으셨어요. 저는 그냥 오빠들이 늘 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저도 따라서 공부하는 게 습관이었어요. 당시 여고를 다니고 있었는데 사실 1등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마음가짐이 그래서인지 신기하게도 저는 만년 2등이었어요. 물론 저는 그 정도만 해도 만족이었죠. 아버지 눈에 창피하지 않은 딸 정도면 되었고 나중에 좋은 집으로 시집갈 때 흠이 되지 않을 만큼의 성적이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그런 용도로 전교 2등은 사실 충분한 성적이었죠. 제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전교 1등 때문이었어요. 늘 전교 1등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화연이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제가 보아도 늘 공부를 열심히 했고 저보다 머리가 좋은 것 같았어요. 화연이는 어린 동생 둘이 있는 장녀였는데 반드시 좋은 학교를 들어가서 판검사가 되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했죠. 솔직히 제 눈에도 그런 화연이가 저랑은 다르게 멋있어 보였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화연이랑 좋은 친구가 되었을지도 몰랐어요. 자꾸만 선생님들이 저희 둘을 라이벌로 몰아가지만 않았다면 말입니다. 이번에 전교 1등이랑 전교 2등 점수 차이가 2점밖에 안 난다며? 야, 화연이 긴장해야겠다. 어이 남이, 이번엔 1등도 좀 해봐라. 어째 만년 2등이면서 눈에 열정이 없냐 열정이. 쌤, 남이는 집이 부자라서 괜찮대요. 아니야, 내가 언제. 암만 집이 부자여도 뭐 돈이 시험도 대신 쳐준다냐? 지숙이 너야말로 임마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그만 좀 먹고. 자, 책 펴. 화연이 뭐하냐? 퍼뜩 연필 안 잡고. 다음 시험에 진짜 남이한테 따라잡힐라. 당시 여고치고는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유난이긴 했어요.
저희 때만 해도 아직 여자애들 중에서는 대학에 아예 뜻이 없는 아이들도 많았고, 아예 고등학교 때부터 일을 하던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요즘처럼 무조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대학까지 가는 게 당연한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마 제가 다니던 학교가 그 지역에서는 가장 엄하고 공부를 많이 시키기로 유명한 학교였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꾸만 선생님들이 절 들먹이며 잔소리를 하시니 화연이는 자연스럽게 절 미워하게 되었어요. 당시 저도 어렸으니 절 싫어하는 화연이가 달가웠을 리가 없었죠. 아니, 제가 화연이를 성적으로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는데 왜 싫어하냔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자의반 타의반으로 라이벌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화연이의 친구와 제 친구들도 괜한 신경전을 벌였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학력고사를 앞둔 저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그냥 해프닝인 줄로만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죠. 당시 저희 학교 맞은편에는 남고가 있었는데요. 저희 학교로 등하교를 하다 보면 자연스레 그 앞을 지나게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예쁜 여학생이 지나가면 남학생의 환호가 들려오기도 했어요. 창문 밖으로 쳐다보는 학생들도 많았고요. 제가 대단한 미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몇몇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났었나 봅니다. 제 장점은 딱 하나. 어렸을 때부터 피부가 하얗고 여드름이나 잡티가 없었다는 것인데 멀리서 봤을 때는 그게 예뻐 보였을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 몇몇 남학생들 눈에 띄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게 저희 학교 여학생들에게도 이야기가 퍼지면서 가뜩이나 화연이와의 라이벌 구도로 입방아에 오르던 저는 더욱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물론 좋은 의미의 관심은 아니었답니다. 밉남이 쟤는 뭐 가까이에서 보면 별것도 없는데 왜 남자애들한테 인기래? 몰라. 쟤네 집 부자인 것도 같이 소문이 났나 보지 뭐. 아니면 우리 모르는 사이에 피부 하나 믿고 꼬리를 쳤든가. 야, 니네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 남이가 그럴 시간이 어딨어. 무려 전교 2등인데. 그래, 만년 전교 2등밖에 못하니까 하는 소리 아니니. 혹시 알아?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 먼저 올라갔는지? 뭐? 말 다 했냐? 너희야말로 반 2등이라도 하고 싶으면 허튼 수다 떨 시간에 책을 한 자라도 더 봐라. 제 앞에서 대놓고 험담을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나마 제 친구들이 나서서 변호를 해주곤 했어요. 저는 그런 소문에 일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다니기도 그래서 잠자코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 친구들은 무슨 소리냐며 오히려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그런 제 친구들 덕분에 그래도 소소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력고사가 점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등교를 해보니 제 책상 위에 선물 상자 하나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뜯어보니 안에는 누가 보냈는지 이름도 없이 그저 학력고사를 잘 보라는 쪽지와 각종 군것질이 들어있었죠. 처음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냥 이얼 하면서 부러워만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 얼마 뒤부터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를 등교할 때마다 남자 고등학교 앞에서 일부러 끼를 부린다든지 사실 학교가 끝날 때마다 만나는 남자가 있다든지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었죠. 그러자 몇몇 애들은 또다시 절 험담하기 시작했어요. 얌전한 고양이 어쩌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제 또래 남자아이가 한 명도 없었기에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없었고 도저히 누가 선물을 줬는지 알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선물 받은 간식을
친구들과 나눠 먹고 그저 하던 대로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몇몇 아이들의 수근거림을 애써 안 들리는 척 무시하면서요. 저는 1988년도에 학력고사를 치렀는데요. 그 당시엔 대학을 진학하려면 정말 치열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게 명문대를 요구하진 않으셨지만 나중에 시집을 잘 가려면 대학은 나와야 한다고 하셨기에 저도 입시 때는 정말 힘들었네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전교 1등이었던 화연이는 말 그대로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 게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대학 진학의 뜻이 있었던 아이들은 전부 힘들긴 했죠. 입시가 끝난 뒤 반 친구들 중 원하는 대학을 간 친구는 거의 없었고 그 완벽했던 화연이마저 재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화연이는 교실에서 정말 엉엉 울었어요. 저 역시 재수를 해야만 했죠.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집이 부유한 편이었고 학업 스트레스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으니 다른 아이들보다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학교 친구들은 그런 절 대놓고 미워하기 시작했죠. 마치 제가 아이들의 분풀이 대상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한 번 제 책상 위에는 출처를 모르는 선물 상자가 생겼고 하필이면 같은 날 화연이가 재수를 안 하고 공장에 취직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누구는 좋겠네. 대학 안 가고 성적 안 나와도 연애할 여유가 있고 솔직히 임남이보다 임화연이 10배는 더 치열하게 공부했는데 얘는 10배가 뭐야. 남이 쟤는 아무 걱정 없이 등 따시고 배부른 상태에서 공부하고 화연이는 동생들 살펴가며 없는 시간 쪼개서 공부한 건데 화연이가 100배는 더 치열했지. 야 남이야, 너 재수하니? 재수해. 왜? 돈이 많으니까 재수식이나 한단다. 너는 시간 많아도 공부 안 했잖아. 화연이가 직접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면 몰라. 너는 처음부터 대학 갈 생각도 없었으면서 왜 나한테 시비야? 어머, 얘 뭐랬니? 친구들 말이 생각나 처음으로 절 욕하는 애들한테 맞받아 쳤어요. 저도 시험을 망쳐서 재수를 하게 된 게 하나도 좋지 않았는데 자꾸만 욕바지가 되니 지렁이처럼 꿈틀거린 것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서면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친구들이 하나같이 눈을 피하고 조용히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충격받은 저는 제 말을 들은 반 아이가 화가 나서 뭐라고 하는 얘기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멍하기만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에 대한 소문은 자꾸만 더 안 좋게 퍼져나갔고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죠. 소문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걸 그때 알았네요. 어느새 저는 화연이가 필기한 노트를 훔쳐 공부한 전교 2등이 되어 있었고 주말마다 다른 남자랑 놀러 다니는 해픈 여자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다행히 몇 주만 버티면 고등학교 졸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남은 학교 생활을 쥐죽은 듯이 조용히 해야 했습니다. 졸업 후 저는 독서실을 하나 끊어서 재수 공부를 시작했어요. 친구 하나 없이 외롭다 보니 공부에만 몰입하게 되긴 하더군요. 그런데 벚꽃이 후두둑 떨어질 때쯤 저는 설레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았던 선물의 주인공을 알게 되었어요. 매일같이 다니던 독서실 책상에 또 군것질거리가 놓여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선물만 있는 게 아니라 선물을 놓고 있는 남자애도 같이 보게 되었죠. 평소보다 일찍 온 절 보고 그 남자애는 깜짝 놀라더군요. 저는 그 애를 보자마자 걔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선물 상자를 다시 안겨주며 꺼지라고 소리쳤죠. 그 남자애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나갔고요. 그런데 그 남자애는
그날 이후로 매일 제 책상 위에 초코파이 한 개를 갖다 주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미안하다는 쪽지와 함께요. 그걸 매일같이 받다 보니 저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걔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 행동이었을 텐데요. 그래서 그 애를 불러 그날 일은 미안했다고 먼저 얘기했어요. 저희는 나가서 떡볶이를 먹으며 처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남자애는 저랑 동갑이고 저희 학교 맞은편 남고 출신이었더군요. 3학년 여름방학식 때 절 학교 앞에서 처음 봤는데 그때부터 절 좋아했다고 해요. 하지만 입시기간이라 고백은 못하고 응원만 해주고 싶어서 선물을 자꾸 놓고 갔답니다. 그 선물 때문에 제가 곤란해진 건 생각도 못했다고 해요. 괜찮아. 이미 다 지나간 일인걸. 근데 넌 무슨 공부해? 너도 재수해? 나도 목표하던 대학교가 있었거든. 우리 엄마는 내가 돌아가신 아빠처럼 경찰이 되길 원하셔서. 그렇구나. 그럼 너도 매일 와서 공부하겠네. 우리 둘 다 힘내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좋은 친구라는 게 느껴졌고, 그렇게 저희는 매일 밥을 같이 먹는 사이가 되었어요. 친구가 없었던 저였는데 같이 밥도 먹고 공부도 하는 친구가 생기게 된 거였죠. 그러다 보니 저도 어느새 그 친구한테 호감이 생기게 되었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학생도 아니고 성인이니 저희는 공부도 사랑도 열정적으로 했죠. 다행히 그의 학력고사는 저희 둘 다 좋은 점수를 낼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도 원하는 대학에, 저도 괜찮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대학 첫 개강을 한 달 반 앞두고 저는 엄청난 운명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임신을 해버린 거였어요. 저는 곧바로 남자친구를 찾아가 덜덜 떨면서 임신 사실을 알렸어요. 남자친구도 저처럼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임신이라고? 아니, 우리 딱 한 번. 말도 안 돼. 그날 때문이라고? 어떡해. 우리 부모님이 아시면 날 가만 안 두실 거야.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야. 어떡하지? 일단 내가 우리 엄마한테 말씀드려 볼게. 남자친구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엄마한테 말해보겠다며 헤어졌어요. 저는 일단 집에 가서 남자친구의 연락을 기다려보기로 했죠. 그런데 일주일이 넘도록 남자친구에게선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가족들에게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초조해지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임신 사실을 숨길 수 없을 만큼 입덧이 심하게 올라오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제 임신 사실을 알아차린 건 저희 엄마였습니다. 나미, 너 갑자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왜 그래? 속이 안 좋아? 아니 엄마. 나 좀 피곤해서.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열도 나는 것 같은데? 잠깐만. 너 설마? 엄마는 제 등을 수없이 내려치며 걱정과 원망이 섞인 말들을 쏟아내셨어요. 아버지가 알면 어쩌려고 이런 일을 저질렀냐며 당장 애 아빠가 누군지 말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남자친구의 이름을 듣자마자 제 손목을 붙잡고 남자친구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남자친구네 집은 작은 빌라로 평범한 중상층 가정인 것 같았어요. 빼꼼히 열린 문틈으로 보니 일주일 동안 연락이 안 되던 남자친구는 집안에 꽁꽁 숨어서 이사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그 모습에 엄마가 남의 딸 인생 망쳐놓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남자친구의 엄마도 소리를 빽 지르기 시작했죠. 누가 누구 인생을 망쳤다는 거예요? 그쪽이야말로 딸의 간수를 어떻게 했길래 이제 막 20살 된 애가 벌써부터 발랑 까져가지고 남의 아들 인생을 말아먹으려 들어.
뭐라고요? 지금 내 눈앞에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대기야말로 아들 단둘이를 제대로 못해서 이 사단이 나게 한 거잖아요. 허위가 없네. 그게 우리 아들이라는 증거 있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박박 우겨대. 저 딱 봐도 해픈 애가 우리 아들이랑만 했다는 증거 있냐고. 야, 이 미친 여편네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엄마는 단숨에 남자친구 엄마의 머리채를 붙잡았어요. 머리채를 잡힌 그 아줌마는 소리를 지르며 버둥거렸지만 엄마의 상대가 되지 못했죠. 엄마가 그 아줌마의 머리카락을 반쯤 뽑아버리는 동안 남자친구는 제대로 나서서 말리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나중에 들었는데 사실 엄마는 그 집구석을 보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합니다. 그 아줌마가 먼저 사과하고 애를 같이 키우겠다고 해도 남자친구가 나이보다 의젓해서 저희 아버지 앞에서 정중히 무릎을 꿇는다 해도 아버지의 분노를 피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없는 이만 못한 인간들이었고 엄마는 분이라도 제대로 풀겠다는 심정으로 혼쭐을 내주신 거라고 합니다. 그 아줌마를 탈탈 턴 이후에는 남자친구의 뺨이며 등을 수차례 내려치고 왔거든요. 저 역시 아무 말 없이 맞기만 하는 남자친구에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엄청나게 실망을 했고요. 남자친구와 그 아줌마는 결국 절 나몰라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남자친구는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메일을 남겼는데 저와의 일을 잊으려 군대를 간다더군요. 군대를 다녀와서 어쩌겠다는 말도 없었고 그냥 미안하다는 말이 전부였어요. 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에게 임신 사실을 들키고 말았답니다. 애초에 한 집에 살면서 임신 사실을 숨긴다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긴 했어요. 노발대발 하실 줄 알았던 아버지는 의외로 고요하셨어요. 그게 오히려 더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무서웠죠. 아버지는 절 쳐다도 보지 않으시고 단칸방 하나 얻어줄 테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너 같은 딸을 뒀다는 사실에 창피하기 그지없다. 이 이상 소란 피울 생각하지 말고 이상한 소문 돌기 전에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어디 가서 내 딸이라고도 하지 말고. 알아들어?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한마디도 못하고 엄동설언에 그대로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도 단칸방도 얻어주고 옷가지며 짐을 챙길 수는 있어서 다행이었네요. 엄마는 언젠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아셨는지 미리 준비해두었던 가방을 몰래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쫓겨나는 중에도 후다닥 절 챙겨주시는 엄마 모습에 닭똥 같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죠. 단칸방에 들어와 보니 그 안에는 쌀이며 마른 반찬, 용돈 조금과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수첩 안에는 밥하는 법, 빨래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온갖 살림 방법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미리 대학 등록을 했었으니 등록금을 찾아가라는 말도 적혀 있었죠. 아버지 몰래 그 수첩을 꾹꾹 눌러 쓴 엄마를 생각하니 더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부잣집 귀한 막내딸에서 단칸방 미혼모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주신 용돈과 환불받은 대학 등록금으로 겨우겨우 끼니는 때웠지만 몸이 너무 아프고 외로울 때는 집에서 꼼짝 않고 하염없이 울기만 했어요. 배가 부른 상태로 동네를 다니다 보니 절 알아본 몇몇 고등학교 동창들이 있었나 봅니다. 고등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제 소문이 아주 이상하게 퍼졌다더군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아무와도 연락을 안 하고 혼자 지냈어요. 그리고 22살이 되자마자 딸아이를 낳았죠. 아이를 낳을 때는 엄마가 안 그래도 수시로 찾아오시다가
산통이 오는 절 발견하고 병원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보일러도 제대로 돌지 않는 단칸방에서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엄마가 한동안 오지 않을 때는 미역이랑 간장, 간마늘만 넣은 국을 마셔가며 겨우겨우 애를 키웠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엄마가 오시면 항상 이것저것 제가 먹을 것, 아이 기저귀 갈 것 등을 챙겨와 주셔서 기운을 차릴 수 있었죠. 엄마가 아니었다면 전 틀림없이 그의 겨울을 나지도 못하고 딸아이와 운명을 달리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니 혼자서 애를 안고 장을 보고 먹을 것을 사올 만큼 움직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동네가 좁다 보니 어쩌다 한 번씩 동창들을 마주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친구들의 무시와 비웃음을 마주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죠. 몇 번 아이들을 마주친 이후로는 외출할 때 무조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다녔고 어떻게 알았는지 집으로 동창회 우편물이 와도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버렸답니다. 솔직히 그 당시엔 가난아이가 제 인생 발목 잡고 한없이 지하로 끌고 내려가는 것만 같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아이를 안고 저를 물리면서도 아이가 너무나 싫었죠. 하지만 애가 가만두면 울고불고 엄마를 찾는데 그걸 외면할 만큼 성정이 모질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엔 우유부단한 제 자신이 죽을 만큼 싫었어요. 모질게 나만 살겠다고 애를 고아원에 버리는 사람들처럼 저도 그러고 싶은데 도저히 그게 안 됐으니까요. 시간이 좀 더 지나자 아이는 어느새 자라더니 자기가 알아서 몸도 뒤집고 방안을 헤집으며 기어다녔어요. 뭐가 좋은지 헤헤 웃기도 하고 그러다 또 왕 울어버리기도 하면서요. 그러다 하루는 제가 애를 안고 재우다가 저도 모르게 꼬박 잠이 들었는데요.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잠결에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고 서러운지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잠에서 깼는데 애가 울지도 않고 저를 쳐다보면서 방긋방긋 웃는 거예요. 세상에 나쁜 거라곤 하나도 묻지 않은 순수한 눈빛으로 절 봐주는데 그 눈빛에 엄청난 위로와 감동을 동시에 받고 말았어요. 내가 내 잘못으로 널 낳아놓고 여태 네 탓만 했구나. 너는 이렇게 맑은 눈으로 나만 봐주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 저는 딸을 안고 엉엉 울면서 밤새도록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대로 된 어른이 되었답니다. 모자도 후드도 다 집어 던지고 딸을 위해서라면 악착같이 살아남기로 한 것이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산후조리를 마친 이후로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으시던 엄마가 한달음에 달려오셨어요. 왜?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몸은? 엄마, 나 직장을 구해야겠어. 혹시 아이 좀 봐줄 수 있어? 그래. 직장은 어디로 구하려고? 어떻게? 공무원 시험 보려고. 어차피 공부밖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안 그래도 얼마 후면 시험이 있다더라고. 그래, 잘 생각했다. 그게 그나마 철밥통이라더라. 지금 너한텐 안정적인 게 최고지. 남들이 공순이 해도 애 혼자 키우는 마당에 그게 대수니? 당시에는 공무원 시험이 요즘과는 좀 달랐거든요. 경쟁률도 그다지 높지 않고 시험 준비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엄마는 아버지 눈을 피해서 제가 취직을 할 때까지 딸아이를 봐주셨고 저는 금방 취업을 했어요. 저는 사는 곳과는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첫 발령을 받게 되었죠. 차라리 이 동네에서 이렇게 남의 눈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며 잘 됐다고 해주셨고요. 저희는 엉엉 울면서 이별했습니다. 저는 살아생전 엄마를 다시 보기 어려울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엄마는 제가 이사하는 날 당신 혼수 반지와 제 돌반지, 이렇게 두 가락지와 용돈 봉투를 주시며 꼭 필요할 때만 쓰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엄마랑 헤어지고 저는 3살 된 딸아이의 손을 잡고 반지 앞방에 들어가 살게 되었답니다. 매일 아침마다 아이를 돌봐줄 곳에 맡기고 출근하고 애를 데리고 퇴근해서 집에서 직접 공부를 시키며 지냈어요.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살림을 꾸리고 일과 육아를 한꺼번에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딸이 말을 곧잘 듣고 애답지 않게 땡깡 한 번을 부리는 법이 없어서 크게 힘든 일도 없었죠. 게다가 우리 딸은 어려서부터 참 똘똘한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본인이 알아서 아침 먹고 등교를 하고 다녀와서는 숙제도 다 해놓고 얌전히 집에 있었죠.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IMF가 터졌어요. 너무 다행이었던 건 제가 그나마 공무원이었기에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도 흔들리지 않고 그저 꾸준하게 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저축을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아끼며 살았더니 우리 딸이 중학생 될 때쯤엔 번듯하게 해 들어오는 집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여전히 코딱지만한 집이긴 했지만 아이를 키우기에는 훨씬 좋았죠. 딸아이 방을 새로 만들어 꾸며줄 수가 있었거든요. 없는 집에 살다 보니 우리 딸은 일찍 철이 든 건지 속 한번 썩이는 적이 없었답니다. 학원 하나 보내지 못했는데도 본인 힘으로 공부해서 계속 전교 1, 2등을 해왔죠. 만년 2등이었던 지 엄마보다 낫더군요. 특히 수학을 잘하던 우리 딸은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유명한 공대에 진학을 했고 졸업 후에는 화장품 연구원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예쁜 아이가 항상 피부가 새하얗고 반짝였죠. 화이트데이니 빼빼로데이니 그런 날마다 선물을 하나를 안고 오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니었어요. 저 역시 딸아이가 주는 제품을 바르라는 대로만 발랐더니 피부가 고와지긴 하더군요. 사람들이 어리게 볼 정도로요. 딸과 함께 어디 나갔다가 누군가 제 나이를 잘못 보고 대하면 딸은 어김없이 장난을 쳤어요. 연애해 엄마. 남들은 다 40대로 보는데 그냥 40대 아저씨 만나서 연애도 하고 재연도 확 해버려. 웃기고 있다 정말. 너나 실컷 해 기집애야. 너도 얼마 안 남았어. 그럼 나랑 같이 시집 갈래? 나는 꽃미남 만나고 엄마는 꽃중년 만나서 같이 시골리자. 실없는 소리 말어. 내 나이에 꽃중년은 무슨. 만나면 다 꽃탈배다 꽃탈배. 딸내미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깨르르 웃고 넘겼는데 최근 1, 2년 사이엔 딸아이의 농담이 그냥 농담 같지가 않더라고요. 어쩐지 자꾸 결혼 농담을 하더니 얼마 뒤 딸아이는 저에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말을 꺼냈답니다. 남자친구가 있는 것도 알고 어느 정도 눈치도 챘었는데 딸아이의 입에서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니 저도 모르게 심장이 쿵 떨어지는 듯 하더군요. 좋은 의미도 안 좋은 의미도 있었어요. 아이가 이제 다 컸구나 하는 생각과 미혼모였던 제 밑에서 자라서 혹시나 시집갈 때 힘든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었죠. 그래도 우리 딸만 보면 능력이면 능력, 외모면 외모, 성격까지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아이라 책 잡힐 일 없을 거라 가슴을 가라앉히려는데 딸아이의 말에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글쎄, 결혼할 남자도 의사, 사돈 뗄 분도 의사인 의사 집안이라는 거예요.
사위 될 사람은 성형외과 의사로 우리 딸과는 겹치는 지인이 많아서 종종 마주쳤다고 해요. 그러다가 사위가 먼저 연락처를 물어봐서 사귀게 되었다더군요. 의사 집안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돈 잘 번다는 성형외과 의사라니 저는 혹시나 아침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노심초사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저희 집으로 인사하러 온 사위를 직접 만나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사위 말로는 의사인 아버지 밑에서 부족할 거 없이 자랐다던데 이미 예전부터 본인이 가장이었던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바깥 사돈이 오래전에 사고를 크게 당해서 다리를 못 쓰신다고 하더군요. 원래는 서울 큰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며 부유하게 잘 살았는데 다리를 못 쓰게 된 이후로는 동네 작은 병원에서 일하셨다고요. 그나마도 몇 년 전 신장이 안 좋아지면서 일을 다 접고 본인 고향으로 내려가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자초지종을 털어놓으며 사위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결혼식을 자기 본가에서 치러도 괜찮은지 물어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저희 측 하객들은 전부 버스 대관에서 모셔올 거라면서요. 웬만하면 저도 애들이 좋다는데 반대할 의향은 없었지만 위치를 듣고 조금 움찔했네요. 왜냐면 사돈집이 제 고향과 바로 옆 동네,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였거든요. 저는 딸과 함께 서울로 올라온 뒤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를 빼곤 단 한 번도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식을 올린다니까 살짝 신경이 쓰였어요. 물론 저도 이제는 그 지역도 많이 바뀌었고 시간도 오래 지나 절 아는 사람이 드물 거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저절로 힘든 기억들이 떠오르는 건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도 제 감정은 그저 캐캐 묵은 것일 뿐이라는 걸 잘 알았고 아이들의 식을 방해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러자고 했어요. 상견례 때 좀 더 자세하게 일정을 잡아보자고 했죠. 상견례 전까지는 제 오랜 감정과는 별개로 사돈댁이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는 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감이 안 잡혔거든요. 그런데 상견례 때 사돈집을 가보니까 한 번에 이해가 되더군요. 사돈집도 어마하게 컸고 마당이 그냥 마당이 아니라 거의 논밭 크기의 정원이 있었거든요. 정원은 예쁜 꽃과 울창한 나무가 같이 어우러져 있어 정말 예뻤어요. 마치 소설 속 비밀의 화원처럼요. 게다가 그것만 사돈댁인 게 아니라 100평이 조금 넘는 정도의 그 일대가 전부 사돈 땅이라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사부인.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먼 길 오시는데 힘든 건 없으셨나요? 네, 그럼요. 벌써부터 사위가 차로 데려다 주는 걸요. 사돈 내외야말로 아침부터 이런 걸 다 준비하시고. 저야 워낙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요. 개념치 마세요. 보시다시피 제가 몸이 이래서 집 밖으로 나서기가 참 불편합니다. 온 식구가 저 때문에 매번 고생해주고 있어요. 사부인께도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사부인이 이렇게 인상이 좋으시고 마음이 선하셔서 현주처럼 예쁜 딸을 잘 키우신 것 같네요. 애가 얼마나 지혜롭고 선한지 모릅니다. 맞아요. 현주가 너무 예뻐요. 어쩜 이렇게 예쁘고 똑똑한 아이를 키우셨어요. 영준이도 애가 너무 바르던걸요. 요즘 애들답지 않게 듬직하고 생각이 깊고요. 저야말로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는지가 궁금했어요. 과찬이십니다. 참, 결혼식 때 이불 한 봉이 아직 안 정해져 있으면 저희 같이 가요. 제가 잘 아는 언니가 한복 잘해요. 차로 금방 가는 곳이니 당일에 다녀와도 괜찮을 거예요. 어머, 잘 됐네요.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이렇게 예쁜 며느리 보내주시는데 저희가 더 감사하죠. 사돈내외는 정말 인자하고 좋은 분들이었어요. 우리 딸을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인간적인 분들이셨죠.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따뜻한 두 분을 만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딸은 저처럼 고생하지 않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안도감도 들었죠. 이후 딸은 결혼식 준비로 한창 바쁜 듯 했어요. 저도 그런 딸을 곁에서 도와주며 덩달아 들뜬 마음을 갖게 되었네요. 식 전에는 안사돈과 제가 같이 준비할 게 좀 많기도 했고요. 결혼식 때 입을 한복을 피팅해 보러 가기로 한 날, 마침 청첩장도 나온다고 하기에 두 가지 일정을 모두 마친 후였어요. 안사돈이 미리 예약해 주신 한정식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막 헤어지고 나오는 참이었는데요. 누군가 제 팔을 덥석 잡는 겁니다. 임남이? 누구세요? 임남이 맞아? 세상에, 이게 몇 년 만이야. 나 김화연이야, 김화연. 저는 정말 우연찮게 그곳에서 먼 옛날 저와 라이벌 관계였던 화연이를 다시 만났어요. 화연이는 고등학교 때랑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얼굴 자체도 많이 달라졌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화연이가 아니라 무슨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얘기를 나눠보니 제가 아는 그 화연이가 맞았죠.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얼굴이 되게 좋아 보인다, 야. 누가 보면 40대인 줄 알겠어. 너야말로 근데 다시 고향 돌아온 거야? 여기에서 널 다 만나네. 옛날 너 서울 갔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동안 뭐하고 살았어? 나야 뭐 그냥 일하고. 아니, 여기 온 건 우리 딸이 이번에 결혼하거든. 그래서 청첩장도 받고 한복도 맞출 겸. 어머, 딸? 아, 맞네. 벌써 딸이 나이가 엄청 많겠다, 그지? 어머, 너희 딸 그럼 이 근처에서 결혼해? 청첩장 하나 줘봐봐. 어렸을 적 기억으론 차분한 애였던 것 같은데 다시 만난 화연이는 사람 말을 끝까지 듣는 법이 없었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 하는 사이에 제 가방 사이에서 청첩장 하나를 쏙 빼가더군요. 그러더니 결혼식이 이 근처 맞네 하며 저를 다시 식당 안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얘 잘됐다. 안에 동창들 다 모여있어. 오늘 동창회 있거든. 애들 아직 안에 있으니까 너 가서 청첩장도 돌리고 그래. 얼른 가자. 제가 그건 한사코 싫다고 해도 화연이는 무지막지한 힘으로 절 붙잡고 동창회 장소로 끌고 갔어요. 화연이 말대로 코앞에 동창들이 전부 모여있더군요. 제가 등장하자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착 가라앉았어요. 어머, 쟤 혹시? 맞네, 세상에. 학생 때 얼굴 그대로잖아. 하는 소리들이 웅성웅성 들렸고 화연이는 상석에 가서 애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나 잠깐 여기 앞에 나갔다가 엄청 반가운 얼굴 만났잖아. 너희 기억나? 남이? 우리 맨날 전교 1등 갖고 싸웠었잖아. 어머, 기억나지. 남이야, 너무 오랜만이다. 남이는 어쩜 얼굴이 그대로니? 여긴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긴. 남이도 우리 동창이니까 당연히 와야지. 그리고 남이 딸 결혼한대. 결혼식에 너희 꼭 오라고 하더라? 아니야. 그건 아니고. 괜찮아. 내가 대신 다 말해줄게. 이거 이만큼만 가져가면 되지? 얘들아, 여기 청첩장. 어머, 근데 위치가 이게 뭐야? 여기 논판만 있는데 아니야? 남이야, 너희 사도 농사 짓니? 딸 농사 짓는 집으로 시집 가는 거야? 동창 중 한 명이 명백히 비꼬는 말을 해서 저는 확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정색하고 한 소리 하려는데 그마저도 화연이는 낚아채 가더군요.
얘는 농사가 뭐 어때서 괜히 수준 차이 심하게 나는 집으로 시집 보내느니 비슷한 집안이랑 사돈 맺는 게 낫지. 안 그래? 그리고 여기가 경치가 얼마나 좋다고. 남이 너무 잘 된 거야. 그치? 그러자 거기 있던 동창들이 전부 맞다며 화연이 말에 수긍을 해주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화연이는 동창들 사이에서 여왕벌처럼 군림하는 존재였다고 해요. 제가 나온 뒤 저희 고향에는 산업단지가 크게 생겼는데요. 원래 있던 낡은 건물들이 거의 다 산업단지로 넘어가고 지역에 남아있던 저희 또래 아이들은 대부분 그 산업단지 안에 취업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일찍이 근처 공장에 다니고 있던 화연이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새로운 산업단지로 직장을 옮겼고 그 안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고 해요. 화연이의 남편은 그 안에서 꽤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다른 동창들도 대부분 그 회사 다니는 남편을 두거나 그 회사의 하청업체, 거래에서 일하는 남편을 두다 보니 자연스럽게 화연이가 그 안에서 권력을 잡은 것이죠. 아마 이 모든 일들이 저희 고향이 워낙 작았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애를 키우는 내내 서울에 살았던 저로서는 생소한 일이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못 있겠어서 뒤에 일정이 더 있다고 핑계를 대며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기분이 나쁜 것도 있었지만 어쩐지 그곳의 분위기가 괴기스러웠기 때문이었죠. 그때 저는 설마 애들이 정말로 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고 그저 절 골려주려고 한 건 줄로만 알았는데요. 결혼식이 한 달도 안 남았을 때 동창 중 한 명에게 연락이 왔어요. 정말로 온다고 하길래 그걸 대놓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서 버스를 한 대 더 신청해 주었죠. 그런데 그 친구는 쉽사리 전화를 끊지 않고 자꾸만 우물쭈물했어요. 저 남이야. 옛날에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미안했어. 사실 나도 너한테 그렇게 모진 소리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그래, 고마워. 화연이가 또 친한 척하거나 그래도 연락하고 지내지 마. 화연이 걔 옛날부터 너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 많이 만들어내던 애야. 뭐라고? 내 소문들? 그래, 나는 화연이랑 어울려 다녔으니까 여러 번 봤어. 말 교묘하게 바꾸면서 소문 이상하게 부풀리는 거. 이번에도 너희 딸이 너 닮아서 엄청 남자 밝힌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 그날 애들 도착하면 웬만하면 딸이랑 멀리 떨어뜨려. 네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나도 어렸을 땐 멋모르고 걔랑 어울려 다녔는데 나이 먹고 보니까 쌍년 중에 쌍년이더라고. 나도 걔한테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옛날에 네가 화연이 노트 훔쳐가서 불태웠다는 소문도 있었잖아. 화연이가 한 번이라도 아니라고 한 적 있어? 남자애한테 선물 받은 일로 네가 맨날 남자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은 그렇다 쳐. 근데 왜 갑자기 화연이만 불쌍한 전교 1등으로 보고 너는 표독한 전교 2등으로 소문이 났겠냐고. 걔가 소문 부풀리는 거 내가 옆에서 직접 봤어. 친구의 말을 듣고 저는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참 분노를 가라앉히며 생각하다가 저는 그 친구에게 화연이 연락처를 받아 화연이에게 직접 연락을 했어요. 예식장 시간이 바뀌었으니 1시간 일찍 오라고요. 그리고 동창들을 태우고 오는 버스는 제 사비를 털어 예약을 했습니다. 결혼식 1시간 전 제가 직접 그 애들을 상대할 계획이었죠. 물론 아무런 점검 없이 벌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결혼식 전까지 전 화연이에 대해 모든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친구의 말이 사실임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불륜에 폭력에 사기에 그 정도 인성이라면 그런 이간질은 화연이한텐 아무것도 아니었겠다는 확신이 들더군요. 물론
저도 그간 화연이를 대하며 쎄한 기분을 한두 번 느꼈던 게 아니었고요. 결혼식 당일 예상한 시간에 동창들이 버스를 타고 왔어요. 아직 하객들은 거의 없었고 결혼식 준비는 다 마친 상황이었어요. 버스는 사돈집 정원과 좀 떨어진 논밭에 정차했고 동창들은 아무것도 없는 논밭을 보고 어리둥절했죠. 왔어? 어머, 너희 딸 정말 논밭에서 결혼해? 너, 김화연, 네가 알 바는 아니야. 너 지금 당장 이 택시 타고 돌아가. 너 미쳤니? 네 딸 결혼식에 찾아와준 손님한테 이게 할 짓이야? 손님? 손님은 선의로 찾아온 사람을 말하는 거지. 넌 아니야. 네가 옛날부터 나에 대해 안 좋은 소식을 전부 뿌리고 다녔다며. 아니야? 뭐라는 거니? 난 그런 적 없어. 어디서 이상한 말을 듣고 와가지고. 그래, 네가 딱 잡아떼면 그만이지. 나도 네가 예전부터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지. 정확한 증거는 없었으니까. 근데 네가 남편 말고 딴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건 증거가 차고 넘치더라. 내 새끼 결혼식에 불륜이나 저지르고 다니는 너 같은 인간은 비리 걸러내는 게 맞지 않니? 제 말에 동창들은 모두 놀라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화연이는 곧 터질 것처럼 얼굴이 시뻘개졌죠. 네가 감히? 감히 왜? 잘못한 게 있으면 벌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네가 무슨 왕족이라도 돼? 너 입 함부로 놀리는 거 그게 엄연한 명예훼손이야. 그걸 그렇게 잘 아는 애가 입을 함부로 놀리고 다녔니?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명예훼손으로 고소라도 해봐. 나도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값 받을 테니까. 근데 네가 고소하고 난리치면 네 남편 귀에 안 들어갈 수 있을까? 화연이는 분을 이기지 못해 저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화연이의 뺨을 내리쳤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놀랐고 저 역시 제 자신에게 깜짝 놀랐죠. 살면서 그렇게 분노해 본 적도 누구를 때려본 적도 처음이라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고작 19살, 20살 된 애한테 그런 나쁜 소문이나 떠벌리고 다니고 아직도 재벌은 못 고치고 그러고 다녀? 이젠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 내가 만만해 보였나 본데 내가 요 며칠 네 뒷조사하니까 너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더라. 내가 너 바람핀 증거만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지금처럼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고 싶으면 입 조심하고 알아서 처신 똑바로 하고 다녀. 알겠어? 전 화연이가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걔를 막무가내로 끌고 가 택시 안에 구겨 넣어버렸습니다. 반항할 힘이 다 없어진 건지 의외로 화연이는 순순히 택시에 올라탔죠. 그렇게 화연이를 보내고 저는 남은 동창들을 향해 말했어요. 너희들 중에도 김화연처럼 못된 마음으로 결혼식 온 애 있니? 동창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둘러 고개를 저으며 절대 아니라고 부인하더군요. 저는 그럼 따라오라고 한마디를 한 뒤 결혼식장으로 향했어요. 10분쯤 걸어가자 결혼식을 위해 잔뜩 꾸며진 사돈댁 정원이 나왔고 등 뒤로 동창들이 놀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이걸 다 꾸민 거야? 여기만 다른 세상 같네. 이 땅이 전부 개인 사유지야? 결혼식 할 만했네. 초가집에서 결혼한다는 얘긴 어디서 나온 거야? 어디긴 김화연이지 뭐. 걔가 좀가장에서 말하니? 하긴 저번에 나도 우리 회사 상품 한번 얘기만 꺼냈는데 나를 무슨 다단계 사기꾼으로 몰아갔잖아. 아까 고년 망가지는데 사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들려오는 동창들의 소리를 무시하고 저는 가장 구석진 자리로 동창들을 안내했어요. 아까는 나도 흥분했어. 다들 결혼식 와줘서 고마워. 여기 있다 보면 좀 이따 식 시작되면서 음식도 같이 나올 거야. 밥 맛있게 잘 먹고
이따가 타고 온 버스 타고 가. 근데 남이야. 여기는 어디야? 네 땅이니? 아니, 사돈댁집 정원이야. 여기가 정원이라고? 동창들은 하나같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절 쳐다봤어요. 하지만 전 그런 반응이 달갑지가 않았죠. 그 친구들은 그저 본부장의 아내인 화연이를 대하듯이 절 대하려고 할 뿐, 자기들도 화연이가 만든 소문에 동조하고 절 괴롭혔던 건 하나도 반성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결혼식에 찾아온 손님이니 저는 적당히 예의만 차리고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화장이랑 머리를 다시 수정하고 하나 둘씩 결혼식에 찾아온 손님들을 맞이했죠. 그리고 평온해진 마음으로 식에 참가했어요. 다행히 결혼식은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성대하게 치러졌답니다. 화연이를 미리 정리해버린 게 다시 생각해도 정말 잘한 행동이었죠. 아무런 방해꾼 없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 치러지는 걸 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딸이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뚫고 이렇게 예쁘게 자라 진정한 어른이 되었다는 게 감격스러워서요. 그리고 먼저 하늘나라를 간 엄마도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게 눈물을 펑펑 쏟으며 행복한 결혼식을 마칠 수 있었네요. 저는 딸아이가 결혼한 뒤 다니던 회사를 퇴직했어요. 그리고 그간 모은 돈과 퇴직금으로 사돈댁과 우리 딸 신혼집과 가까운 지역에 집을 하나 샀습니다. 사실 저도 작은 마을에서 자라서 그런지 서울 사는 내내 편안하지가 않았거든요. 딸아이를 키우기엔 더없이 좋았지만 이제는 딸도 없으니 서울에 혼자 있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가 산 집은 바닷가가 잘 보이는 위치에 있어서 1층에는 카페를 차리고 2층에서 생활하고 있답니다. 그동안은 몰랐는데 이렇게 조용한 동네에서 지내다 보니 그간 제가 얼마나 긴장을 하고 살았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제 남은 생은 이곳에서 한적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싶네요. 화연이는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동창들에게 알려지며 예전처럼 여왕벌 행세를 못하게 되었다고 해요. 아니, 오히려 그간 저질렀던 업보를 모조리 돌려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화연이는 남편과 결혼한 이후 일은 일절 안 하고 부잣집 마님 행세만 했나 보더군요. 그동안 자신의 힘으로 읽어놓은 것이 없어서 남편과 이혼하면 큰일이 나는지 약점을 쥔 동창들에게 아무런 반항을 못하고 시녀 행세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화연이도 동창들도 전부 다 악인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 이후로는 모두와 소식을 끊어버렸죠. 딸아이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기 천사를 갖게 되었어요. 못된 생각과 못된 행동만 하는 동창들에게서 멀어져 딸아이와 함께 좋은 생각만 하며 지난 8개월을 지냈네요. 출산일을 앞두고 있는 딸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면서 아주 오래전 우리 딸에게 잘못했던 업보를 저도 청산하는 중입니다. 그 당시엔 아무 죄도 없는 우리 딸을 왜 그렇게 미워했나 참 많은 반성을 하면서요. 앞으로 만나게 될 손주에게는 아낌없이 사랑만 줄 예정이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